하고 있지 않을까? 유물이 나올까봐. 근데 박사님 저기 그거를 사서 판는 진짜 유물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유물이 나왔다. 네. 그것도 이제 두 가지야. 유물도 유물 나름이죠. 네. 진짜 뭐 지정 문화재급이다. 음. 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전면 발굴을 해서 그 결과 야 이건 이대로 있는 상태로 현지 보존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 하나는 매수 청구권. 여기다 건물 못 짓다며 그러면 이제 국가가 사가라. 라고 이제 매수 청구권 팔아먹는. 그럼 이제 공시지가 수준으로 파는 거죠. 근데 문화재가 두 번째 케이스. 문화재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닥 그렇게 중요한 문화재는 아니야. 잘 발굴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록만 사진만 잘 찍어두고 보고서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놓고 집 지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밑에 손 대지 말고 매트리스 공법으로 하면은 뭐 얼마든지 돈이 많이 일반 건축 비용보다 많이. 그렇죠. 매트리스 시멘트 밑에 바닥에 공구리 치는 거 있잖아. 네. 그런 거를 매트리스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일반 주택 지을 때 땅 속으로 보통 100년에 1m씩 퇴적이 돼요. 100년에 한 1m. 그러니까 보통 1m 밑으로 유물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1m 간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집 지을 때 2층짜리 보통 가옥 지을 때 땅 밑으로 얼마나 파나요? 한 50전 파고 콘크리트로 판을 아예 딱 만들잖아. 네? 그게 매트리스야. 쉽게 얘기하면. 또 궁금해. 네. 그게 이제 유물이 보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매수해서 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공시지가로 한다고 했잖아요. 국가 네, 매수 만약에 청구권. 매수 청구권 할 때 네. 공시지가보다 어쨌든 이 땅이 비싸게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공시지가. 그러면 되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살 때 네.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전 지역이네. 그래서 집주인한테 후레 쳐가지고 땅 주인한테 싸게 사야지. 공시지가보다는 비싸잖아요. 싸게 사면은 그 공시지가보다 훨씬 밑으로 사야지. 네. 이제 여기는 밑에 진짜 문화재가 나오면 여기다 집도 못 짓는데 너 같으면 이걸 사겠니? 그거 당신이 부르는 대로. 그럼 저 같으면 안 팔고 내가 팔 것 같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비싸게 저기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유물이 나오면 집을 못 짓는 거야. 그러니까 몰래 야금야금 발굴해서 팔아. 안 돼. 그런 유물은 거의 없죠. 그런 유물은 거의 없지. 땅 속에 이게 있는 건 대체로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거야.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거야. 저기 손에서 손으로 이렇게 상속대에서 내려오는 거죠. 땅 속에 있는 거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거냐 대부분. 저희가 문화재를 취급을 못 해봤습니다. 내가 공시지가라고 얘기했지만은 두 군데, 세 군데의 부동산 평가사 있잖아. 부동산 감정회사. 네. 부동산 감정회사에서 두세 군데에서 받아. 그래서 평균 가격으로 매매가가 공시세금으로 사드릴 때는 편안하게 그냥 공시지가라고 했는데 저희 향기가 공시지가가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공시지가가 아니에요. 네. 부동산 감정 평가사 잠깐. 세 군데 받아가지고 평균 가격으로. 그럼 해보면 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땅을 상속을 받았는데 결성 향교이 바로 옆에 땅이야. 결성 향교로부터 500m 안에 들어가 있어. 어이구야 이거 제한을 받죠. 제한 받는 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상세하게. 자, 나에게 문화재급 물건이 있다. 자, 부동산, 그러니까 동산 문화재는 무조건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재산 가치를 높이려면은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면 국가가 인정을 한 거니까. 야, 이거 국보야. 이건 보물이야. 라고 국가가 공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동산 문화재의 경우는 무조건 문화재 지정을 받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문화재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래의 트렌드가 레트로 가치를, 경관을 소비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안목이 높아졌기 때문에 부동산 문화재의 경우도 가급적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가 등록 문화재로 인정하는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겠죠. 왜? 세금을 쓸 수 있으니까. 수리하고 평소에 관리도 해주고 심지어 와서 잡초까지 뽑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정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죠.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조금 일반 보통 사람보다도 지식이 많으신 우리 선생님들은 야 이거 저 정도가 무슨 문화재가 되겠어? 뭐 저 창고가 무슨 문화재가 되겠어? 아니야. 막 스토리를 막 엮어. 응? 요거는 예를 들자면은 그 강원도 어디에 하고사리 역이라는 게 있어요. 하고사리 역사 간이역. 근데 뭐 완전히 뭐 진짜 창고. 근데 문화재로 등록을 했어요. 등록 문화재야. 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 마을 주민들이 우리 돈으로 역 건물을 만들 테니 여기다 정차해 주시오 하고 철도 회사에다, 정부에다가, 총독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강원도 이제 산골이야, 태백인가 어디 거기에. 그래서 그 하고사리 여기라고 이거 언니한테 물어보면 나와. 생김새 한번. 그게 역사, 간이 역사인데 정말 창고인데요? 정말 창고죠. 네. 정말 흙지구리하지. 창고. 크게 문화재야. 근데 지금은 폐선인가 뭐라고 그러지? 거기 이제 하차를 안 해. 철도가 폐선이 돼가지고. 근데 저런 건물을 왜 문화재로 했느냐? 아까 마을 주민들의 힘으로 울려, 주민들 돈으로 모아가지고, 네? 저기 저 시멘트, 뭐 흙벽돌,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지은 거야.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그 태백의 하고사리 면에 그 지역민들의 공유 자산이 되는 소중한 그 동네만의 독특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문화재가 됐어. 그런 걸 사는 거야. 그러면은 수리, 네? 국민세금으로 하지. 거기다가 카페 하나 열어봐요. 그러면 네? 목포에서 한편까지 1시간 네? 승용차 타고 커피 먹으러 가는 현대의 가치를 소비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거 웬만하면은 그런 시골에 예를 들자면 담배 연초 말리는 창고 있잖아. 그게 보통 2층 높이로 충청북도는 그런 게 제법 있는데 그게 딸린 시골 농가가 있어. 그런 경우도 우리 같은 사람 문화재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네? 사진 한번 보여주고 야 이거 한번 문화재로 등록을 해볼 만한 그 정도 나오는데 견적이 나오는데 라고 하면은
시골 농가주택인데 담배 말리는 그 2층 높이에 그것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문화재 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 투자할 수 있다. 투자 이익을.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그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에 목포에다가 싸게 막 샀잖아요. 네?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손혜원 의원도 지금 당장은. 자, 그렇게 지정 등록을 어떻게 그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알아야 되겠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직권에 의한 지정, 정부 직권에 의한 지정. 정부가 봤을 때 막 지자체에서 막 헐려고 그래. 그러면 야, 헐지 마, 스톱. 지금 청주시청이 그렇죠? 청주에서 그게 쟁점이 붙었던데, 옛날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할 때 서울시청 청사, 옛날 청사 다 헐어버리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문화재청 중앙정부가 스톱 해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을 급하게 가지정을 했어. 문화재로 지정하는 순간 서울시에서 허는 공사를 스톱을 했죠. 두 번째는 거의 99.99%가 두 번째 프로세스인데, 신청인, 소유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 경우도 이제 프로세스가 복잡하죠. 신청인이 군청 공무원한테 문화재과에 가가지고 내 물건, 내 책, 이거 보물로 해다오 하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홍성 군청 공무원은 충남도청으로 상가를 해서 이제 충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 가치가 있는지 따져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중앙정부인 문화재청으로 보물로 보물로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올리는. 이거 시간이 좀 있으면 여기서도 재밌게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굉장히 보물로 지정이 되면은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서로 보물로 지정하려고 그러죠. 극단적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갑사는 좀 그렇고, 조금 알려져 있지 않는 사찰이 에서 불경 하나, 보물로 지정된 불경을 하나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물 책자 하나 가지고 있는 걸 근거로 뭐까지 할 수 있냐? 막 요사체도 짓고, 막 전시관도 짓고, 화장실도 짓고, 불사를 국민 세금으로 막 할 수가 있어. 보물 하나 지킨다. 그러니까 보물급 불경 이런 게 매매가 어떻게 되겠어? 엄청 가격이 비싸게 거래가 불르는 게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동산문화재의 경우도 그렇게 제도를 많이 알게 되면은 제도의 그 틈새를, 그 백그라운드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세금 혜택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지를 많이 알게 되면은 투자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지정할 때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는 요거는 100원어치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객관화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사람에 따라서 나는 선생님은 100원어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10,000원짜리야. 나는 10,000원 주고도 충분히 이걸 살 수가 있어. 선생님은 100원 이상 주면은 난 안 살래. 라고. 그만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죠. 판단하는,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냥 객관적으로, 이거 100근짜리구나, 200근짜리구나, 라고 안 되는 거지, 평가가. 가치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지정 과정에서, 프로세스 과정에서, 어떻게 그 가치를 설명해 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판단하러 온 전문가한테 어필 가능하게 이 사람이 뭐 가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려면은 객관적인 자료, 고증 자료, 데이터들을 막 뒤져야지. 네? 그래가지고 평가하러 온 사람보다도 더 많이 준비를 하는 거야. 야, 이거 중국의 이 시대에 거의 비슷할 때 중국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야, 이것보다도 이게 더 훨씬 이쁘지 않니?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충분히 내가 갖고 있는 문화재급 물건의 가치를 설명해 낼 수 있는, 이 가치를 입증해내는 그러한 자료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거기에 또 이제 요령이 있는 것이지, 요령. 세상은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 5번째. 자, 국가가 문화재를 보호하는 프로세스는 크게 보면 이제 4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내 거 문화재로 지정을 했어. 내 물건을, 내 집을 문화재로 지정했어. 그러면은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는가? 조사 연구라고 그랬는데 정밀 안전 진단도 하게 돼요. 아주 막 무슨 칩, 요즘 IT, 첨단 기계 달아놓고 기울 계속 해년마다 기울어 가는가, 이거 막 진단도 해주고, 또 학술적 조사를 예를 들어 벽체 약간 부분적인 수리를 하다 보니까 벽체 미장이 좀 독특하네. 이거 한번 조사 연구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해보자 해가지고 보고서도 내고. 그러면은 야, 우리 집이 그런 가치가 있었어? 그냥 벽체 미장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집 벽체 미장은 좀 특별한 게 있었네. 궁궐 미장이었단 말이야. 이제 두 번째, 이게 좋은 혜택인데 관리를 국가가 세금으로 해줘요. 왼쪽 사진 보세요. 여름철 잡초까지 막 해주잖아. 네? 비 올 때도 하는데 되게 네? 비 막 올 때도 네. 해요. 와서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왔는데 이제 비가 막 오잖아요. 그래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비가 오면 이제 저 이제 약속이 돼 있으니까 오늘은 비가 오니까 저는 이제 안 해도 되는지 알았어. 그래서 오늘 비 오니까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그래도 오셔갖고 하는 얘기가, 이거는 막말로 오해서 하라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야 되는 일인데, 비 올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눈 올 때 이제 운전하고 와야 되는데 차가 이제 위험한 거죠. 길이 미끄러우면서 그럴 때는 좀 위험하다고 그런 얘기를 결국 하셔서. 그분들이 이제 돌봄 사업단이다라고 119 문화재 119 문화재 119단이죠. 그들도 보다 물량이 있어. 군인들 오늘 하루 작업 물량이 있듯이 그거를 이제
안 하면은 시적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막 비 올 때 예초 기도이면 좀 사실 위험하잖아요. 이게 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조심스럽게 하시라고는 하는데도 난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일자리가 경쟁이 세요. 그러게요. 보통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은퇴하고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그분들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거든요. 예, 시골 생활하면서 또 운동도 되잖아요. 운동. 네. 평소 30년 동안 사무실에서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바람에 양복 바람에 살다가 은퇴하고 나서 블루칼라로 직접 육체 노동을 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남들은 돈 내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데 그렇죠?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인기 있는 차린 것 같아요.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담장 공사도 해주잖아요. 네. 해주세요, 저희도. 아예 문화재로 지정되면은 정말 다 해줘, 다 해줘. 네. 손도 안 대고. 옛날에는 요즘에 그렇게 없어요.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고택 할아버지 집주인들이 이렇게 창호지 이렇게 구멍 뚫린 거 있잖아. 네. 그러면 군청 김주사 우리 집 창호지에 구멍 뚫렸어. 와서 좀 해결해줘. 아, 이건 극단적인 나쁜 안 좋은 사례이긴 한데.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창호지 저희가 다 발라요. 근데 와서 해주시더라고. 이렇게 구멍면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신다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냅두면 알아서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고 필요한 것들을 대문해가지고 분이 좀 잘. 그래. 제가 그 사업을 기획을 했었잖아요. 아,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문화재가 와서 보니까 맨날 이제 현장에 가보면 막 우장막 쳐놓고 파란 네. 여름철에 장마철에 한 3년째 우장막이 쳐져 있어. 그러니까 군청 공무원한테 이제 신청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돈이 내려오고 업자 보수 업체 선정하고 공사하고 하는데 보통 빨라야 3년 걸리더라고. 3년 동안 무장막이 쳐 있는 거야. 저게 뭐지? 야, 저거 현상을 좀 막아야 될 텐데 왜 무너지면 우리 암 수술하듯이 이 문화재 건물, 한옥 건물은 절간가도 마찬가지다. 왜 다 무너질 때만 세금으로 대수술을 하는가? 암 수술하듯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동네 약간 아팠을 때 아까치기 바르고 약간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하고 혈압약 평소에 먹고 그지? 당뇨 관리하듯이 문화재 평소에 관리를 해주면 될 텐데 그게 이제 시스템이 제도화가 안 돼 있지. 처음에 기아장 하나 고장이 나가지고 여름에 빗물이 샌다 이거 치자고. 그러면 동네 아저씨 불러다가 기아장 하나 몇십만 원 주고 인건비 몇십만 원 주고 딱 손 보면은 해결되는데 100만 원이면 해결되는데 그거 한 3년간 우장막 쳐놓고 막 보수업자 해서 뭐 하다 보면 얼마 드나 3억이 돼 3억이. 그리고 이게 국민 세금 낭비다. 그리고 3년 동안에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우장막 쳐져 있는 오시는 흉측한 이거를 왜 쟤는 이거 계산을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만든 게 야 이거 문화재 119를 만들어야 되겠다. 소방서 119 있듯이. 그래서 나온 게 문화재 돌봄 사업이다. 네. 그다음 네 번째 활용을 잘 하는 게 우리 결성양로도 이렇게 활용을 1년 내내 하다 보니까
뭐 결론적으로 뭐에 도움이 돼? 보존에 도움이 되잖아. 깔끔해지고 활용하려니까 청소도 해야지, 그죠? 그리고 관광객 손님 오면은 그다음에 여기서 촬영을 자주 하다 보니까 번쩍번쩍해지잖아. 깔끔해. 사람이 살아야 집이 건축물이 살잖아요. 이 토지 아까 얘기했던 토지 매입할 때 확인할 사항이 토지 매입할 때 확인을 해야 돼. 오른쪽 사진 보세요. 500m 바운다리가 노란색인데 색깔마다 달라. 예를 들자면 맨 색깔마다 여기는 색깔이 한 가운데 색깔이 어디야 이게? 강화의 이제 성이야, 성. 삼랑성이라고. 성곽이 산성이 저렇게 생겼는데 가운데 센터에 파란색. 그 옆으로 500m까지 건축물의 행위 제한. 예를 들자면 뭐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구역을 해가지고 1구역은 집 지으려면은 심의를 받아라. 2구역은 야 집을 지을 수 있는데 1층만 돼. 3구역은 2층까지 돼. 뭐 이런 식으로 문화재마다 주변에 대해서 건축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고 땅을 사야 돼. 네? 모르고 무조건 강화도 남들 너도 나도 주말 농장으로 땅을 산다는데 유행한다는데 무조건 사면 안 돼. 네? 이거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문화재청이나 시청, 군청에 가면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땅을 시골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장 문화재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는 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땅 살 때 요 부분을 반드시 확인할 게 두 가지. 내 땅 살려고 하는 데가 문화재 옆에 있나? 옆에 있으면 건물 지을 수 있는 데인가 없는 데인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데인가? 이게 다 고지가 돼 있어요. 몰라서 그러지.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의 문화재 두 번째 상식인데, 땅 밭 깔다가 오른쪽에 있는 저게 국보예요, 국보. 광주 박물관에서 제일 좋은, 제일 비싼 8두령이라고 하는 건데 용도는 뭔지 모르겠어요. 8개의 머리가 있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국보야, 국보. 근데 이게 발견돼서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 엿장수가 신고를 했어. 그냥 시골 어느 마을에 갔는데 꼬맹이가 엿바꿔 먹으려고 저걸 가져온 거야. 그 엿장수가 보니까 이게 뭔지 심상치가 않아. 그냥 하기에는 좀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광주 박물관에 신고를 했어. 저렇게 유물을 좋은 거를 신고를 하면은 보상금이 한 1억 나와. 1억. 네? 보상금 1억. 그 다음 왼쪽은 유명하죠. 서산에. 네? 쭈꾸미가 발견한 고래청자. 그래가지고 어부가 쭈꾸미 낚시를 하는데 쭈꾸미 왼쪽에 보이죠? 쭈꾸미에게 달려온 게 청자가 다 접시가 달려온 거야. 쭈꾸미가.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이제 강진에서 수도 한양으로 개성이지 그때 수도가 개성으로 올라가는 배가 올라가다 풍랑을 맞아가지고 그 서산 앞바다에 많이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게 쭈꾸미가 걷어올린 고래청자다. 이게 매장문화재 발견을 했으면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가 있어요. 경찰서, 만약에 안 하면 군청.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이제 벌금 있지. 벌금. 안 하면 이제 혼나. 그런 걸 가지고 안 한 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잡히면 형법 형법으로. 네, 형법으로 적용을 받고 우선 문화재법이 무서워. 일반 범죄보다도 형벌이 2배로 셉니다. 깜빡. 자, 문화재와 투자 가치 부분은 제가 아까 중간중간에 동산 문화재는 무조건이지 뭐 볼 것도 없지. 부동산 문화재는 여러분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부동산 문화재도 국가가 세금으로 다 해주고 막 활용 프로그램까지 다 해주고 이것도 내가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는 용적률 내부는 마음대로 멋진 카페로 세상에 그 카페로 이렇게 지금 아까 그 사진에서 봤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 거의 무너질 것 같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문화재로 등록하는 순간 세금으로 전체적으로 완전히 쫙 튼튼하게 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부도 그 천정 그냥 천정 그대로 노출시킨 상태로 해주십시오. 완전히 건물을 새 걸로 참 만들어. 그리고 인테리어만 내 돈으로 하면 되는 거야, 인테리어만. 네? 정미소, 양조장, 돌아다니면서 알겠어요. 과학관, 그 다음에 농협 창고, 농협 창고 가운데 저족조, 뭐 완전 뭐 최고지. 진짜 남아있지가 않네. 열심히 다니시다가, 네. 심지어는 내가 얘기했잖아. 담배 연초 말리는 네. 창고. 그거나 보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만 있어도. 한글 주변을 파고 다녀야 양그 집에서. 근데 문화재 이제 또 이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지금은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관광 자원으로 문화재 가서 힐링하고 치유해야지 라고 하는 쪽으로 소비자들이 생각이 바뀌었죠. 네. 동산 문화재의 경우 지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현재 우리 한국 고미술 동산 문화재 가격이 너무 최악. 주가라는 게 고저가 있잖아요. 떨어지면 올라가는 시기가 있죠. 지금이 최악이에요, 최악. 우리나라 고미술 대전이. 저기 왼쪽에 서양화 김한기 선생 작품이 72억인데 맨 오른쪽에 백자 항아리 31억. 백자 항아리가 우리 지금 현재 고려청자보다 더 비싸요. 최고야, 최고. 최고가를 내가 고른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고가로 찍힌 거. 그나마. 네. 근데 이제 객관적 현실은 19년도 국내 8개 옥션 경매 회사 전부 다 통계를 다 뒤져봤더니 제일 비싸게 팔린 사람이 김한기 11점 250억. 맨 밑에 추사 김정희 선생 65점에 6억. 한 점에 1,000만원도 안 돼. 17등 경제 정선 11점에 13억이야. 김한기는 250억. 정선 경제는 13억. 그 20배. 자, 최하라고 하는 거는 지금이 투자할 때인 거야. 주가가 최하로 떨어졌을 때.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스럽다는 거야, 시장에서.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이게 진짜
가짜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선입견, 시장을 불신하는 거지. 그거를 막아야 돼. 어떻게? 무조건 내가 안목을 키워야 돼. 야, 이거 진짜 경제권에, 이게 진짜 추사권에, 라고 하는 안목이 있으면, 안목을 키우셔야 돼. 공부를 해, 공부를. 열심히 한 몇 년. 난 추사권을 완벽하게. 그래서 내가 자신있게, 이건 진짜야. 라고, 아니, 추사 김정희 작품이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투자할 만 하잖아요. 네?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일반 뭐 서양화가 이름도 없는 사람 작품도 1,000만 원 훌렁하면. 즉, 내가 감정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면 투자를 엄청나게 할 수 있다. 언젠가 정상적인 정상화가 되면은 내가 1,000만 원에 산 주사 김정희 그림 글씨가 어떻게 되겠어? 한 1억 또 알아요. 뭐 10억이 될지. 투자를 할 만하다. 또 공부하는 재미도 있잖아. 공부. 내가 최고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유홍준 선생보다도 더 유홍준 선생 요거 뭐라고 그랬는데 택도 없다 이거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취미생활로 공부를 깊이 있게 하시면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이런 형편없는 푸대접을 받는 이 시장 구조가 앞으로 한 10년 더 갈 것 같아요. 경제 그림이, 주사 그림이, 글씨가 서양화보다도 10분의 1, 20분의 1, 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이 시장 상황이 앞으로도 한 10년 더 갈 것 같으니까 열심히 공부해. 네? 그게 선생님 꼭 모조품만의 이유일까요? 다른 이유는 또 없나? 모조품이 제일 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소비자들이 서양예술가를 사대주의 우리한테 흐르는 사대주의 근성이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죠. 바뀌어가고 있어. 특히 젊은 세대 20대 30대 MZ 세대 왜냐면 BTS 봉준호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뭐 차이코스키 무슨 콩쿨 가면 다 우리 뭐 조수민이 우리 예술가들이 서양 문화, 서양 예술 쪽에서도 당당하게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막 궁궐에 가면 막 한복 입고 우리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뭐 익선동 레트로 붐이 다 젊은 층들이 있는 거예요. 파고다 공원 옆에 송해거리 있잖아요. 송해길. 파고다 공원은 완전 노인네들의 거리였거든. 그죠? 그때 거기 갔는데 정말 군데. 근데 이제 저녁 때 보세요. 저녁 때 가보시면 네. 6시 넘어가면은 거기까지도 파고다 공원 담벼락까지 송해길 건너서 그러니까 익선동이 있고 네. 송해길이 있고 파고다 공원이 있는데 송해길하고 파고다 공원은 완벽하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거리였는데 이 익선동에서 시작한 젊은이들의 이게 파고다 담벼락까지 저녁 때 가보면 완전히 젊은 애들 거리야. 그렇게 현상이 바뀌었더라고. 진짜 맞네 그게 그 젊은이들이 종로 상가의 익선동의 한옥 카페, 한옥 경양식 한옥 이제 옷가게 이게 그냥 완전히 그 소비자들이 젊은이들이 20대 30대 또 하나는 이 젊은이들이 고택 이런 메트로를 넘어서서 서서히 이 경매 시장에도 진입해요. 그래서 미술품 코인 투자에서 재미 못 본 코인 시장에 이어서 지금 떠오르는 젊은 애들이 투자처가 미술 시장, 미술품 시장.
근데 이제 이 젊은 아이들이 부분적으로 그걸 통계를 한번 분석을 못 해봤는데 소위 이제 서양화 쪽으로 화랑으로 투자를 하는가 하는 포션하고 우리 고미술, 우리 문화재 쪽으로 투자하는 포션, 이제 문화재에는 민예품 포함해서 민환이 뭐 이거 포함해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어느 층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지 젊은 친구들이 돈이 크게는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하튼 문화재가 지금 현재 문화재판이 현재는 가난하지만 전망은 밝다. 미래 수요는 잠재 수요는 굉장히 충분히 많이 있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저에게 주어진 분량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